우리가 텔레비전 사극이나 영화를 통해 흔히 떠올리는 조선의 왕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강인한 절대자의 모습입니다. 붉은 골룡포를 입고 황금빛 의자에 앉아 호령 한 번으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쥐락펴락하며 때로는 치열한 정치적 암투 속에서 살아남는 거대한 체스판의 지배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자 조선의 모든 진실을 담고 있는 거대한 타임캡슐인 조선왕조실록의 책장을 넘겨보면 우리가 상상했던 화려한 궁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매우 건조하고도 잔혹한 기록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보다 고통에 찬 신음과 약다리는 냄새,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다 허망하게 쓰러져간 인간의 절망이 더 짙게 배어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659년 조선 제17대 국왕 효종의 치세 제1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효종이 누구입니까?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기 위해 강력한 북벌을 꿈꾸며 군대를 양성했던 군주이자 청나라에서의 기나긴 볼모 생활마저 이겨낸 강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참혹함을 겪고도 살아남은 생존자이자 뼛속까지 전사였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강건했던 절대군주를 쓰러뜨린 것은 북방의 날카로운 기병도 반대파의 치밀한 암살 시도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머리 부분과 등에 피어난 손가락 마디만한 작은 종기 하나가 모든 것의 끝을 불러왔습니다. 조선 최고의 의료기관인 내의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팔도에서 진상된 가장 귀한 약재들이 쉴 새 없이 다려졌고 나라에서 가장 침을 잘 놓는다는 어이들이 왕의 침전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들은 왕을 살리기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종기를 짜내고 고름을 빼내기 위해 피부에 침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시대의 가장 뛰어난 천재들조차 세균이나 감염이라는 개념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소독되지 않은 침은 오히려 상처 깊숙한 곳으로 치명적인 독을 밀어넣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피에 독이 퍼지는 폐혈증이 시작된 것입니다. 수백만 백성의 생사를 결정짓던 제왕은 결국 자신의 몸속을 파고드는 미세한 고름덩어리 하나를 이겨내지 못하고 끔찍한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 고작 작은 종기 하나 앞에 무릎을 꿇은 이 허망한 죽음은 조선시대 생명의 취약함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이 단지 효종 한 사람만의 불운이었을까요? 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조선을 통치했던 27명의 왕, 그들의 평균 수명을 계산해보면 놀랍게도 47살이라는 숫자에 멈춰섭니다. 환갑을 넘긴 왕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왕은 조선에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 살았던 단 한 사람입니다. 매일 팔도의 특산물로 차려진 수라상을 끊임없이 받았고 잠자리의 온도와 습도까지 철저히 관리받았으며 24시간 내내 수십 명의 전담 의료진이 그의 숨소리 하나, 대변의 색깔 하나까지 기록하며 건강을 살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대부분이 40대를 넘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정치나 외교 전쟁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궁궐을 지배했던 가장 치명적인 암살자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왕이라는 특권적인 지위가 그들의 수명을 갉아먹는 도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기름진 고기와 정제된 흰쌀밥 위주의 식사왕이라는 이유로 극도로 제한된 신체 활동, 그리고 매일같이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국무와 당파 싸움에서 오는 극도의 스트레스가 그들의 목을 졸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이라는 침묵의 살인자를 궁궐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가졌지만 그들은 생물학적인 한계와 섭리 앞에서는 너무나도 나약한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왕들의 죽음을 찬찬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것이 한 나라의 정치사인지 아니면 거대한 병상일지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것은 질병과 죽음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폭력 앞에선 인간의 철저한 무력함을 증명하는 기록입니다. 조선 최고의 부와 권력 그리고 당대 최고의 의학 지식을 총동원하고도 절대 군주의 생명을 50년조차 연장할 수 없었다면 도대체 이 반도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가장 강력한 산에조차 마흔의 고개를 넘지 못하고 픽픽 쓰러져 나갔던 이 잔혹한 생태계는 단지 비극의 서막일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국왕의 운명이 이러했다면 황금빛 어좌가 아닌 굳게 닫힌 궁궐의 깊은 내전, 새 생명이 피어나야 할 그 은밀한 방 안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가장 축복받아야 할 탄생의 순간이 어떻게 가장 참혹한 사투의 현장으로 변해갔는지 이제 그 핏빛 장막을 들춰볼 차례입니다. 왕의 죽음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거대한 기둥이 무너지는 충격이었다면 궁궐 가장 깊숙한 곳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던 또 다른 죽음들은 그보다 훨씬 은밀하고도 잔인한 비극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왕실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엄청난 축복이자 특권으로 여깁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십 명의 궁녀와 유모의 보살핌을 받고 최고급 비단 강보에 쌓여 가장 귀한 약재로 끓인 탕약을 마시며 자라나는 삶. 하지만 실록이 전하는 왕실의 육아일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너무나도 서글픈 생존 게임에 가까웠습니다. 조선의 기틀을 다진 강력한 군주 태종에게는 29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한글을 창제하고 태평성대를 이룩한 세종대왕 역시 22명의 자녀를 두었죠. 성종은 28명의 아이를 얻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왕실의 대통이 끊이지 않는 풍요로운 모습 같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숫자 이면에는 참혹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태종, 세종, 성종의 수많은 자녀 가운데 무사히 어른으로 성장한 이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왕비와 후궁의 몸에서 태어난 고귀한 핏줄 10명 중 서너 명은 세상을 채 경험하기도 전에 돌상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차가운 땅 속으로 묻혀야만 했습니다. 궁궐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정식 이름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저 아기씨라는 막연한 호칭으로 불릴 뿐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태어나 100일을 넘기고 첫 돌을 넘기는 일 자체가 하나의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일찍 이름을 지어주면 그 이름이 아이를 시게 하는 악귀를 불러들여 일찍 목숨을 앗아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왕실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던 왕실의 부모들조차 자신의 아이가 내일 아침 눈을 뜰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던 극도의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던 것입니다. 아기들만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새 생명을 세상에 내어놓는 어머니들의 운명 또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습니다. 궁궐 내에는 산실청이라는 특별한 기관이 설치되어 왕비나 후궁의 출산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솜씨 좋은 산파들이 대기했고 밖에서는
어이들이 진맥을 준비하며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창한 대비에도 불구하고 출산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갑작스러운 고열에 시달리다 숨을 거두는 여인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산용열이라 불렸던 이 끔찍한 병의 정체는 현대의학의 관점으로 보면 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로 세균이 침투하여 생기는 폐혈증이었습니다. 수많은 의관과 궁녀들이 산모의 곁을 지켰지만 그들 중 누구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소독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손을 씻지 않은 채 상처 부위를 만지고 끓이지 않은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왕실을 잇는 후계자를 무사히 받아내겠다는 그들의 헌신적이고 절박한 손길이 역설적이게도 산모의 혈관 속으로 치명적인 죽음의 씨앗을 직접 심어주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뛰어난 의술을 자랑하던 네이원의 어이들은 산모가 열에 들떠 신음할 때마다 온갖 귀한 약재를 처방했지만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세균의 번식을 막을 항생제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진귀한 보약도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아도 수혈할 방법이 없었고 난산일 경우 제왕절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외계의 기술이었습니다. 이토록 잔인한 무지는 화려한 궁궐의 담장안을 끔찍한 슬픔으로 물들였습니다. 아이를 낳는 일은 곧 자신의 목숨을 건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생명을 탄생시키는 성스러운 방은 언제든지 피비린내 나는 죽음의 방으로 돌변할 수 있었습니다. 왕조의 번영을 위해 끊임없이 후사를 생산해야 했던 궁중 여인들의 삶은 매 순간이 보이지 않는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것과 다름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높은 곳 금과 옥으로 치장된 궁궐 안에서 벌어진 생과 사의 경계가 이토록 처절하고 무력했습니다. 국가의 모든 부와 의학적 역량이 집중된 곳조차 세균이라는 보이지 않는 살인마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면 권력의 보호막 바깥은 어떠했을까요? 화려한 궁궐 담장을 넘어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흙먼지 날리는 백성들의 골목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그곳에서 죽음의 사자는 과연 어떤 끔찍한 얼굴을 하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궁궐의 높고 단단한 담장 밖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조선의 심장, 도성 한양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이곳에 한양을 도읍으로 정할 때만 해도 이 도시는 약 10만 명 정도의 백성이 살기에 적당하게 설계된 비교적 쾌적한 계획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조선 후기로 접어들며 상업이 발달하고 일자리를 찾아 팔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한양의 인구는 20만 명을 훌쩍 넘어서게 됩니다. 좁은 성곽 안으로 엄청난 인구가 통제 불능 상태로 밀집하다 보니 가장 먼저 한계에 부딪히며 붕괴된 것은 바로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기반 시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성 백성들의 목숨을 앗아간 가장 치명적인 시한폭탄은 매일의 생명줄이 되어야 할 물, 바로 식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맑고 깨끗하게 정비된 청계천 주변을 산책하며 도시의 여유를 즐깁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평민들의 눈에 비친 청계천은 그저 도심 한가운데를 흐르는 거대한 하수구이자 악취의 근원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에는 지하로 연결된 하수관이나 정수시설이라는 개념조차 아예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쏟아내는 생활 오물, 집집마다 마당 구석에 구덩이를 파서 만든 뒷간에서 빗물에 쓸려 내려온 인분의 찌꺼기들, 그리고 저잣거리에서 소와 돼지를 도축하고
뻔뻔하게 버린 피와 내장 부산물들이 비만 오면 몽땅 도성의 중심 하천인 청계천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물길을 따라 상류에서는 아낙네들이 때 묻은 옷을 빨았고 중류에서는 짐승들을 씻겼으며 하류에는 온갖 오염물질이 두껍게 쌓여 썩어가는 진흙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끔찍한 비극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한양의 백성들은 바로 그 썩어가는 개천 주변의 흙을 깊게 파서 우물을 만들고 그 우물에서 솟아나는 물을 길어다 밥을 짓고 국을 끓였으며 갓난아이의 여린 몸을 씻겼습니다. 땅속으로 스며든 오물이 그대로 우물물과 섞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매일 마실 물을 구할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물을 팔팔 끓여 먹었다면 상황이 조금은 달랐겠지만 가난한 평민들에게 장작과 땔감은 쌀만큼이나 구하기 힘들고 비싼 재산이었습니다. 겨우 밥을 짓기 위한 최소한의 불씨조차 구하기 버거웠던 그들에게 단지 물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 아궁이에 귀한 불을 지피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사치였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갈증이 날 때마다 우물에서 갓 길어 올린 차가운 물을 바가지로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흙이 바닥으로 가라앉아 겉보기에는 맑고 투명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이킨 한 그릇의 맑은 물 속에는 인간의 장을 헐게 만들고 생명을 갉아먹을 수백만 마리의 보이지 않는 살인마들, 바로 장티푸스와 이질균 같은 수인성 전염병균이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기온이 30도를 넘나들고 습도가 치솟는 여름 장마철이 오면 이 오염된 우물물은 도성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사신으로 돌변했습니다. 빗물과 분뇨가 뒤섞여 우물로 역류하는 순간 한양 곳곳의 초가집에서는 끔찍한 고통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골목 하나가 통째로 심한 설사병에 걸려 드러눕는 일은 예사였고 증상이 심한 경우 단 며칠 만에 몸속의 수분이 모두 빠져나가 건장한 성인 남성조차 탈수로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체력이 약한 노인과 어린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되어 거적에 말린 채 실려 나갔습니다. 실록을 펼쳐보면 여름 장마철만 되면 도성의 이름 모를 역질이 크게 돌아 시체들이 성문 밖으로 줄지어 나갔다는 절망적인 보고가 매년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의 사람들이 흉년이 들어 굶주렸기 때문에 죽어갔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양 도심의 백성들을 무더기로 쓰러뜨린 가장 일상적인 원인은 식량의 결핍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물이 부족해서 목이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매일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정성껏 길어 마셨던 바로 그 맑은 물 한 모금 때문에 속이 썩어 들어가 죽어갔습니다. 가장 일상적이고 살기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독을 삼키는 과정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이것이 인구 밀집 도시 한양이 품고 있던 가장 섬뜩하고도 역설적인 지옥의 풍경이었습니다. 국가의 화려한 번영 이면에는 오물과 식수가 하나로 뒤섞인 끔찍한 하부 구조가 도사리고 있었고 당시의 지식으로는 이 거대한 살인 순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목이 말라 참으면 탈수로 죽고 갈증을 이기지 못해 물을 마시면 전염병으로 죽어야만 했던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잔혹한 진퇴양난의 덫조차도 곧 그들 앞에 다가올 거대한 공포에 비하면 그저 작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백성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수많은 질병들 중에서도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길이 없어 급기야 스스로를 낮추고 질병 자체를 신으로 모시며 빌어야만 했던
극강의 악마가 도성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 한 모금마저 생명을 위협하던 끔찍한 한양의 골목을 지나왔다면 이제는 조선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던 가장 근원적인 공포와 마주할 차례입니다. 인간은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을 마주하면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끝내 모든 의학적 방법이 실패로 돌아가면 인간은 결국 그 끔찍한 질병 그 자체를 신으로 받들고 땅에 엎드려 빌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에게는 감히 그 이름조차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해 지극히 높여 불렀던 무시무시한 살인마가 존재했습니다. 왕실의 가장 우서른을 부를 때나 쓰던 최고의 극존칭인 마마, 혹은 함부로 대접해서는 안 될 무서운 손님이라는 뜻의 손님네라고 불렸던 병, 바로 천연두입니다. 마마가 마을에 돌기 시작하면 그곳은 순식간에 살아있는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초기에는 40도를 오르내리는 끔찍한 고열이 온몸을 불태웠고, 며칠 뒤에는 얼굴부터 손끝 발끝까지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났습니다. 이 붉은 반점들은 곧 흉측한 물집으로 변했고 끝내 고름이 터지며 환자의 얼굴 자체를 알아볼 수 없게 짓뭉개 버렸습니다.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이들은 불덩이 같은 몸을 앓으며 비명을 지르다 까맣게 타들어가며 목숨을 잃었습니다. 궁궐에서조차 왕자들이 마마에 걸리면 어이들은 약을 쓰는 대신 두려움에 떨며 밖으로 물러섰고 궁궐 안으로 무당을 불러들여 굿을 벌였습니다. 가장 고귀한 혈통의 왕족마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으니 흙집에 살던 평민들의 운명은 오죽했겠습니까? 마마가 한번 휩쓸고 간 마을은 불과 일주일 만에 동네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참혹한 비극을 고스란히 겪어야만 했습니다. 병의 증세가 이토록 끔찍하고 파괴적이었기에 조선 사람들은 마마를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극진히 달래서 돌려보내야 할 무서운 신앙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마마를 앓는 아이가 있는 집은 즉각 대문에 금줄을 치고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집안에서는 큰 소리를 내서도 안 되었고 아무리 아이가 아파도 슬퍼서 눈물을 흘려서도 안 되었습니다. 행여나 집안 사람들의 불경한 태도가 마마신의 심기를 거슬러 아이의 목숨을 기어이 앗아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집신을 엮고 노잣돈을 준비하며 무서운 손님이 제발 조용히 떠나가 주기만을 빌었습니다. 의원에 쓴 약봉지 대신 무당의 붉은 부적이 문설주에 붙었고 밤낮 없이 신을 달래는 배송굿의 쇳소리가 마을의 정막을 깼습니다. 현대인의 눈에는 그저 비과학적이고 어리석은 미신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무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대의 의학 지식으로는 그 어떤 진귀한 약초와 침술로도 이 악마 같은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없었기에 벼랑 끝에 몰린 부모들이 자식의 숨통을 살리기 위해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절망적이고도 눈물겨운 발버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절망 속에서 우리는 조선 사회의 참으로 기막힌 역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마마를 이겨내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깊게 파인 흉터, 즉 공보 자국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끔찍한 낙인처럼 남았습니다. 현대의 관점에서는 얼굴을 심하게 망친 이 흉터가 평생의 콤플렉스나 치명적인 흠결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현실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놀랍게도 혼처를 정할 때 얼굴에 심하게 얽은 공보 자국이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가장 훌륭한 1등 신랑감이자 신부감으로 여겨졌습니다. 중매쟁이들 사이에서는 공보 자국이 없는 매끈한 얼굴보다 오히려 얽은 얼굴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마마는 한번 앓고 나면 몸 안에 영구적인 면역이 생기는 병이었습니다. 따라서 얼굴에 공보 자국이 선명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조선에서 가장 무서운 사신과의 전투에서 이미 승리했다는 아주 강력한 생존의 증명서였던 것입니다. 흉터 하나 없이 곱고 반반한 얼굴을 가진 젊은이는 당장 내일이라도 마마신이 찾아오면 허망하게 죽어버릴지 모르는 위태로운 시한부 생명과 같았습니다. 반면 얼굴이 심하게 얼근 사람은 적어도 마마로는 절대 죽지 않을 사람, 즉 끝까지 살아남아 밭을 갈고 가족을 부양하며 무사히 대를 이을 수 있는 가장 든든하고 안전한 배우자였던 셈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미의 기준마저 완전히 뒤바꿔버린 참으로 서글프고도 기막힌 생존의 법칙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흉측한 흉터마저 생명의 훈장으로 삼으며 살아남으려 했던 조선의 백성들. 그들은 부적을 태우고 마마신에게 엎드려 절을 올리며 제발 이 잔혹한 병마가 자신의 가족만은 비껴가기를 피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무당의 방울소리에 기대어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던 위태로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흙바닥에 이마를 짓갔으며 절망적인 기도를 올리고 있던 바로 그 시간, 머리 위로 펼쳐진 하늘에서는 병균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자비 없는 또 다른 형태의 묵시록이 조용히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구판의 무당조차 꽁꽁 얼어붙게 만들 거대한 기후의 재앙이 서서히 조선반도 전체를 향해 죽음의 장막을 내리며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당의 쇳소리가 허공을 가르고 부모들의 피눈물 나는 기도가 온 마을을 덮고 있던 그 무렵, 사람들은 자신들의 발밑을 노리는 역병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거대하고 압도적인 절망은 그들이 차마 고개를 들어 올려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저 높고 푸른 하늘 위에서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1700세기를 전후하여 지구 전체를 덮친 끔찍한 기후변화, 이른바 소빙하기의 서늘한 그림자가 한반도 전체를 짙게 뒤덮기 시작한 것입니다. 질병이 인간의 육체를 파괴하는 국지적인 살인마였다면, 하늘이 내린 기후의 재앙은 나라의 근간 자체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무자비하고도 완벽한 대학살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서 가장 참혹하고 읽기조차 고통스러운 페이지를 꼽으라면 단연코 현종 치세에 발생한 경신대기근의 기록일 것입니다. 1670년부터 1672년까지 이어진 이 지옥 같은 시간 동안 자연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잔혹한 변덕을 부렸습니다. 봄이 되어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논바닥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졌고, 씨앗을 품어야 할 땅은 돌덩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하고 기괴한 일은 한여름에 벌어졌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어야 할 6월과 7월의 한여름에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과 눈이 쏟아지고 두꺼운 서리가 내린 것입니다. 간신히 자라나던 얼마 되지 않은 벼 포기들마저 그 기형적인 추위 속에 모두 까맣게 얼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 빈죽정이라도 추수할 무렵이 되자 이번에는 거대한 태풍과 홍수가 들이닥쳐 그나마 땅에 붙어있던 모든 것을 흉용한 진흙탕 속으로 영원히 쓸어가 버렸습니다. 철저한 농업 국가였던 조선에서 계절의 순환이 깨졌다는 것은 곧 전 국민을 향한 무차별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나라의 국가는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냈고 굶주림의 고통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 풀뿌리를 캐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습니다. 도토리나 솔잎, 땀뿌리 등 입에 넣고
씹어 넘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삼켰지만 그마저도 금세 동이 났습니다. 먹을 것을 찾지 못해 눈이 뒤집힌 백성들은 결국 산의 하얀 흙, 즉 백토를 파다가 물에 타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흙으로 억지로 뱃속을 채운 사람들은 극심한 변비에 시달리다 장이 막혀 길바닥을 뒹굴며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실록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문장들이 버젓이 등장합니다. 굶주림에 이성이 완전히 마비된 부모가 자식을 길가에 버리거나 심지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극단적인 식인의 기록까지 왕의 책상 위에 보고되었습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존엄성과 윤리는 텅 빈 위장 앞에서 한낱 찢어진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단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수십만 명, 많게는 100만 명에 가까운 백성이 굶어 죽거나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선팔도 전체가 썩어가는 냄새로 진동하는 하나의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조선 사람들의 수명을 극단적으로 갉아먹은 진짜 근본적인 배후의 정체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앞서 마마나 이즐,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이 사람들을 무너뜨린 가장 끔찍한 공포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역학적인 관점에서 냉정하게 바라보면 전염병 바이러스는 단지 이미 다 허물어져가는 성벽에 마지막 일격을 가해 무너뜨린 처형인에 불과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목숨을 무더기로 앗아간 진정한 주범, 전체 인구의 생명력을 바닥까지 끌어내린 진짜 연쇄살인마는 바로 기후변화가 몰고 온 만성적인 기아와 끔찍한 영양실조였습니다. 평범한 해조차 백성들의 밥상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양반들조차 고기를 자주 먹지 못했는데 척박한 땅을 일구던 평민들은 오죽했겠습니까? 평생을 가야 쌀밥 한 그릇 배불리 먹어보기 힘들었고 거친 보리와 잡곡, 소금에 절인 채소가 식단의 전부였습니다. 단백질과 필수 비타민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그들의 몸은 외부의 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군대, 즉 면역 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각기병, 야맹증, 구루병 같은 영양 결핍성 질환이 동네마다 흔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면역력의 방패가 산산조각 난 상태에서는 굳이 무시무시한 천연두가 아니더라도 그저 가벼운 감기나 작은 생채기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목숨이 무참히 끊어졌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명의가 귀한 약초를 다려준들 기초적인 생명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어 텅 비어버린 육체 앞에서는 그 어떤 명약도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소빙하기에 혹독한 기온 저하는 단지 한반도의 흙을 얼어붙게 만든 것이 아니라 조선 백성들의 생존 저항력 자체를 완전히 얼려버렸습니다. 질병은 그저 방어력이 제로가 된 육체에 너무나도 쉽게 무혈입성했을 뿐입니다. 거리에 겹겹이 쌓인 참혹한 시체들을 뒤로하고 운 좋게 살아남은 자들은 줄임배를 움켜쥐고 피곤한 발걸음을 끌며 자신들의 낡은 초갓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끔찍한 전염병과 잔인한 굶주림이 창궐하는 바깥 세상을 피해 따뜻한 방바닥에 등이라도 뉘면 이 지옥 같은 고통을 잠시나마 잊고 안전하게 잠들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지친 몸을 눕힌 그 포근하고 익숙한 방 안이, 그리고 차가운 비바람을 막아주던 그 든든한 지붕이 사실은 또 다른 소리 없는 암살자들을 잔뜩 품고 있는 끔찍한 죽음의 덫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깥 세상을 휩쓰는 전염병과 끔찍한 굶주림을 피해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은 백성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비좁고 허름한 초가집 일망정. 굳게 문을 닫고 따뜻한 방바닥에 등을 뉘면 바깥의 끔찍한 지옥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집은 그들에게 남은 유일하고도 가장 안전한 도피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순진하고 안타까운 착각이었습니다. 가난한 평민들이 의지했던 그 허술한 초가지붕과 방구들 사이에는 바깥의 전염병 못지않게 치명적이고 소리 없는 암살자들이 이미 퓰리를 틀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온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머리 위에 이고 살던 초가지붕과 흙벽이었습니다. 짚을 엮어 만든 지붕은 폭우가 쏟아지는 장마철이 되면 빗물을 완벽하게 막아내지 못하고 잔뜩 머금었습니다. 눅눅해진 방 안에는 금세 시커먼 곰팡이가 벽면을 뒤덮었고 지독한 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곰팡이 포자가 떠다니는 밀폐된 좁은 방에서 온 가족이 숨을 쉬며 잠을 잤습니다. 그 미세한 포자들은 고스란히 백성들의 뱃속으로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동네마다 만성적인 기침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넘쳐났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독한 호흡기 질환은 영양실조로 약해진 몸을 파고들어 결국 폐결핵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기침에 피가 섞여 나와도 그저 농사일로 피로가 쌓였다고만 여겼지 자신들을 덮어주던 지붕이 폐를 갉아먹는 원흉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은 공기 중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몸의 안과 밖에서 사람들의 피와 살을 파먹는 흡혈귀들이 득실거렸습니다. 벼룩과 빈대 이자비 같은 기생벌레들은 거의 모든 집에 상주하는 불청객이었습니다. 잿감이 귀에 물을 데워 씻는 목욕은 사치였고 서양의 비누 같은 것은 평민들로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위생 상태가 처참하다 보니 밤마다 이 벌레들이 사람의 피를 빨아대며 극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했고 긁다 생긴 상처는 어김없이 무서운 2차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의 뱃속 장기에는 회충과 촌충 같은 기생충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구충제가 있을 리 만무했던 시대, 굶주림 속에서 흙과 풀뿌리를 씹어 삼키며 간신히 채워넣은 그 알량한 영양분조차 장 속의 기생충들에게 고스란히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배는 불룩하게 튀어나왔지만 팔다리는 앙상하게 말라가는 아이들의 모습은 기생충이 만들어낸 가장 비극적인 자화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숨어있던 수많은 살인마 중에서도 가장 기막히고 끔찍한 역설을 품고 있던 존재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의 혹독한 추위를 견디게 해준 조선 건축의 자랑이자 생명줄 온돌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아궁이에 불을 지펴 구들장을 데우는 온돌 방식은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따뜻한 위안은 때때로 가족 전체를 한순간에 몰살시키는 무자비한 가스실로 돌변하곤 했습니다. 구들장 위에는 진흙을 두껍게 발라 연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지 않게 막았지만 시간이 지나 흙이 건조해지거나 충격을 받아 미세하게 갈라지면 그 틈새로 아궁이의 일산화탄소가 맹독성 안개처럼 새어들어왔습니다. 추위를 막기 위해 창호지로 문을 꽁꽁 밀폐해둔 비좁은 방 안에 스며든 무색무취의 독가스는 잠든 사람들의 호흡을 서서히 그리고 완벽하게 앗아갔습니다. 밖에는 칼바람이 불고 등 밑은 따뜻했기에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자신이 독가스를 마시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영원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아 이웃이 찾아갔을 때 온 가족이 나란히 누운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심심찮게 전해 내려왔던 이유입니다. 사르레는 소빙아기의 추위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던 따뜻한 방구들이 어느 날 밤 방바닥의 작은 틈새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밀폐된 처형장으로 돌변했다는 사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자연과 물리적 한계 앞에서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혹한 역설입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집안에서조차 질병과 독가스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던 조선의 백성들. 태어나는 순간부터 유리알처럼 위태로웠던 그들의 생명은 집 안팎의 도살인 함정들 속에서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혹한 운명의 수레바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연의 횡포와 주거 환경의 함정을 가까스로 피해 살아남은 사람들을 향해 이번에는 같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잔혹하고도 날카로운 칼날이 정면으로 날아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조선이라는 국가의 거대한 권력과 제도는 백성들의 얇은 목숨을 어떻게 짓밟고 있었을까요? 자연이 내린 거대한 재앙과 가장 안전해야 할 집안에 도사리고 있던 치명적인 함정들을 가까스로 피해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조선 백성들의 얇은 목숨을 노리는 시련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인간, 그것도 백성을 보호해야 할 거대한 국가 권력과 잔혹한 전쟁이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들의 숨통을 직접 겨누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나온 500년의 시간은 안으로는 가혹한 형벌 제도가, 밖으로는 외세의 참혹한 침략이 끊임없이 백성들의 피와 살을 갉아먹은 피비린내 나는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한반도 전체를 생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거대한 두 번의 전쟁, 1592년의 임진왜란과 1636년의 병자호란을 떠올려 보십시오. 전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흔히 전장에서 칼과 창에 찔려 붉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병사들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실록과 여러 기록이 증명하는 전쟁의 진짜 참혹함은 칼날이 번뜩이는 전투 그 자체가 아니라 전투가 끝난 뒤에 찾아오는 무자비한 후폭풍에 있었습니다. 남한산성이 포위되었던 그 혹독한 겨울, 밖에서는 적군이 진을 치고 안에서는 땔감과 식량이 바닥나 수많은 병사들이 성벽 위에서 선체로 얼어 죽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전쟁 후의 상황이었습니다. 들판과 사냐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채 썩어가는 수만 구의 시신들은 곧바로 치명적인 전염병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무너진 위생 시스템과 전쟁으로 인한 극도의 굶주림 속에서 시체들이 뿜어내는 역병은 전쟁터에서 전사한 사람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백성들의 목숨을 무더기로 앗아갔습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일어났던 백성들은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을 느낄 새도 없이 역병의 제물이 되어 또다시 길바닥에 버려져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포로들이 청나라로 끌려갔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돌아오지 못한 자들의 통곡이 반도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적이 물러간 평화로운 시절이라고 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국가 권력이 휘두르는 통제와 사법 체계의 채찍질이 더 무섭게 사람들의 명줄을 끊어놓았습니다. 조선시대의 형벌 제도를 대표하는 태형과 장형, 즉 죄인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굵은 나무 몽둥이로 내려치는 매질 형벌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극에서는 곤장을 맞는 장면이 종종 가벼운 벌이나 과장된 엄살처럼 묘사되기도 합니다. 혹은 고위 관료들이 엎드려 통촉을 구하는 장면에서 정치적인 퍼포먼스처럼 소비되곤 하죠.
하지만 실제 백성들이 당해야 했던 조선시대의 매질은 이름만 가벼워 보일 뿐 실제로는 끔찍할 만큼 잔인한 육체적 훼손이었습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이라도 30대를 넘어가면 살점이 그대로 떨어져 나가고 뼈가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참혹한 물리적 고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끔찍하고도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즉 거대한 인식의 반전을 하나 마주하게 됩니다. 곤장을 맞은 죄인들 중 상당수는 형틀에 묶인 채 장기가 파열되거나 뼈가 부러진 물리적 충격 그 자체로 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진짜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형벌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 며칠 후에 맞이하는 치명적인 합병증이었습니다. 갈갈이 찢겨나간 살점 사이로 더러운 흙먼지와 온갖 세균이 무방비로 침투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상처를 감쌀 깨끗한 무명천조차 사치였기에 흙 묻은 옷가지로 대충 상처를 동여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항생제도, 제대로 된 소독약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처참하게 지식여진 상처 부위는 금세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는 괴사가 일어났고 상처를 좁게 만든 세균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 끝내 폐혈증을 일으켰습니다. 죄의 무게에 따라 그저 며칠 알아누울 정도의 육체적 처벌이라 생각하고 내린 몇십 대의 곤장이 사실상 세균의 무혈입성을 허락함으로써 환자를 지옥의 고통 속에서 천천히 썩어 죽어가게 만드는 은밀하고도 잔혹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권력을 쥔 자들은 몽둥이질 몇 번으로 법과 기강을 세운다고 믿었지만 의학적 무지라는 시대적 맹점은 그 매질을 통제 불가능한 생화학 무기로 둔갑시켜버렸습니다. 상처를 제대로 치료할 약초 하나 구하기 힘들었던 평민들에게 관가로 끌려가 매를 맞는다는 것은 곧 부패해가는 자신의 생사를 부여잡고 비명을 지르며 죽을 날만을 기다려야 하는 끔찍한 절망이었습니다. 생명은 거대한 권력의 폭력과 무지 앞에서 한 방울의 땀처럼 너무나도 가볍고 쉽게 허공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참혹한 역사의 뒤안길을 따라 걸어오셨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아마 거대하고도 본질적인 의문 하나가 강렬하게 떠오르실 겁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목숨을 위협하는 전염병과 끔찍한 기후의 재앙, 매일 마시는 물속의 세균, 집집마다 도살인 독가스와 기생충, 그리고 국가 권력에 휘두르는 잔혹한 폭력까지 이토록 완벽하게 죽음의 덫이 겹겹이 사방에 깔려있던 절망적인 시대라면 도대체 이 척박한 한반도 땅에 어떻게 사람이 대를 이으며 살아남을 수 있었단 말입니까?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모두가 질병과 굶주림으로 전멸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숨 막히는 피비린내와 절망으로 가득 찬 듯 보이는 조선왕조실록의 수많은 책장 사이를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참으로 기적 같고 놀라운 비밀 하나가 조용히 숨쉬고 있습니다. 질병과 기근, 그리고 권력의 폭력이라는 숨 막히는 죽음의 포위망 속에서 논리적으로 본다면 조선의 평민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가장 안전한 궁궐에서 조선 최고의 보호를 받던 왕들조차 47해를 넘기기 어려웠던 그 지옥 같은 생태계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피비린내와 절망으로 얼룩진 실록의 갈피를 아주 주의 깊게 넘기다 보면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산산조각내는 참으로 기적 같고 경이로운 기록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 척박한 땅에서 90살, 심지어 100살을 넘겨 살아남은
그야말로 시간을 이겨낸 위대한 생존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훌륭한 성군으로 추앙받는 세종대왕 시절의 기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420년 세종은 무려 100세를 맞이한 노인들에게 특별히 쌀과 고기를 하사하며 그들의 장수를 축하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432년의 기록입니다. 당시 나이 90살을 넘긴 노인이 전국적으로 수백 명에 달해 나라에서 이들에게 대대적으로 상을 내렸다는 공식적인 보고가 실록에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40세를 맴돌던 참혹한 시대에 100살을 살았다는 것은 현대의 감각으로 치면 150년을 거뜬히 넘겨 산 것과 맞먹는 엄청난 생물학적 기적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커다란 모순과 강렬한 호기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대체 이 늙은 평민들은 무슨 기가 막힌 비법을 알았기에 왕들조차 피하지 못한 죽음의 그림자를 피해 이토록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전설 속의 불로초라도 몰래 다려먹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아주 특별한 명의의 보살핌이라도 받았던 것일까요? 장수한 노인들의 삶을 추적해보면 그 해답은 너무나도 싱겁고 동시에 기막힌 역설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귀한 산삼이나 녹용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해가 뜨면 눈을 떠서 밭으로 나가고 해가 지면 방에 들어와 잠을 청하는 지극히 단순한 자연의 시계에 철저히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루하고 단순한 일상 속에 권력을 쥔 자들은 죽을 때까지 결코 누릴 수 없었던 강력한 생존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선의 최고 권력층인 왕과 양반들의 삶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하루 종일 좁은 방 안에 앉아 글을 읽거나 치열한 당파 싸움에 골몰했습니다. 걷는 것조차 천박하다 여겨 짧은 거리도 가마를 타고 다녔고 맥기 팔도에서 올라온 기름진 고기와 독한 술로 배를 채웠습니다.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서 육체적 활동량은 전혀 없으면서 영양분만 과잉 공급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당뇨와 비만, 고혈압이라는 현대적인 대사증후군이 그들의 심장과 혈관을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부와 권력이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명줄을 끊어내는 치명적인 독약으로 작용했던 셈입니다. 반면 장수한 평민들의 삶은 정확히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고기는커녕 하얀 쌀밥조차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친 잡곡과 산에서 캔 나물, 소금에 절인 채소가 식단의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밭을 갈고 땔감을 구하며 가파른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늘 배가 고팠고 늘 몸을 혹사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잔인하고 끔찍한 가난이 기적처럼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유지해야 했던 철저한 소식, 그리고 생존을 위해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했던 육체 노동이 오히려 그들의 몸을 질병이 쉽게 침투할 수 없는 강인하고 단단한 방패로 단련시켜버린 것입니다. 실록의 기록을 담당하던 사관들조차 매일같이 기름진 수라상을 물리며 잔병치레에 시달리는 국왕의 허약한 모습과 이가 다 빠져도 여전히 무거운 지게를 지고 산에 오르는 90살 총부의 억센 모습을 대비하며 묘한 이질감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가난해서 고기를 먹지 못한 것이 그들을 심혈관 질환과 비만으로부터 구원했고, 가난해서 가마를 타지 못하고 두 다리로 걸어야 했던 매일의 고된 노동이 심장과 근육을 강철처럼 튼튼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덜 움직여서 화려한 비단 이불 위에서 일찍 죽어갔고, 척박한 땅의 백성들은 너무 적게 먹고 너무 많이 움직였기에
오히려 흙먼지 속에서 질긴 목숨을 100년 가까이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서글프면서도 경이로운 운명의 장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극도의 가난과 노동이 만들어낸 이 아이러니한 생존의 비결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묵직한 깨달음을 던져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짚어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채식을 하며 육체를 단련했다고 한들 그것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천연두 바이러스나 수십만 명을 굶겨 죽인 소빙아기의 무자비한 대기근을 혈혈단신으로 이겨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채식과 노동이 생존 확률을 조금 높여줄 수는 있었겠지만 자연의 맹렬한 폭주 앞에서는 개인의 튼튼한 체력도 결국 한낱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풀 먹고 땅 파는 것만으로는 결코 막아낼 수 없었던 그 끔찍한 재앙들 속에서 이 늙은 생존자들을 100세의 나이까지 살아남게 만들어준 궁극적인 무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지켜준 진짜 방패는 이들 개인의 단단한 몸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들을 둘러싼 또 다른 거대한 힘, 바로 상상조차 하기 힘든 헌신적인 희생의 네트워크에 있었습니다. 앞서 우리는 극도의 가난과 고된 육체 노동이 역설적으로 평민들의 몸을 강인하게 단련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뼈와 근육이 단단해졌다고 한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자비한 천연두 바이러스나 수십만 명의 숨통을 끊어놓은 소빙아기의 대기근을 혈혈단신으로 이겨낼 수 있는 만능방패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100일의 고열이 덮치거나 기근으로 삼킬 풀뿌리조차 사라졌을 때 개인의 강인한 체력은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모래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 끔찍한 절망의 틈에서 그들을 건져 올려 100세의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일까요? 그 해답은 한 개인의 육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생명줄, 바로 공동체의 헌신과 희생에 있었습니다. 조선의 촌락 사회를 지탱하던 두레와 품앗이라는 제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현대인들은 이것을 그저 농번기에 일손을 돕는 단순한 노동교환이나 농업협동조합 정도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생사가 엇갈리던 조선시대 평민들에게 두레와 품앗이는 곧 생존을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자 거대한 사회적 안전망이었습니다. 어느 집 가장이 덜컥 병에 걸려 자리에 누우면 그 집안은 당장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파종을 제때하지 못하거나 추수를 놓치면 일가족의 몰살이 기정사실이 되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때 기적을 만든 것은 이웃들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자기 집 농사일을 제쳐두고 병든 이웃의 밭으로 달려가 흙을 파고 씨를 뿌렸습니다. 누군가 전염병으로 쓰러지면 동네 안악들은 십시일반으로 귀한 약초를 구해주고 솥바닥을 긁어모은 곡식으로 미음을 쑤어 살인문 안으로 밀어 넣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웃의 죽음은 곧 내일 우리 가족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끔찍한 미래였기에 그들은 서로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처럼 끌어안고 버텨냈습니다. 여기에 국가의 통치 이념이었던 유교의 효 사상이 더해지면서 생존의 그물망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조선의 효는 낡고 권위적인 규범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의학의 힘이 미치지 못하던 그 척박한 시절, 효는 자식이 늙은 부모를 병마로부터 지켜내는 가장 처절하고도 강력한 간병 시스템이었습니다. 감기 한 번이 치명적인 폐렴으로 악화되던 시대, 약초 하나로 끓여낸 탕약이 기적을 일으켰을 리는 만무합니다. 정작 병든 노인을
사신의 문턱에서 끌어온 것은 약 기운이 아니라 자식들의 피눈물 나는 간호였습니다. 늙은 부모가 열에 들떠 사경을 헤맬 때 며느리와 아들은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부모의 이마에 물수건을 얹고 식어가는 몸을 덮이기 위해 끊임없이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들어갈 죽 한 숟가락을 기꺼이 부모의 입에 흘려 넣었고 전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모의 오물을 기꺼이 맨손으로 닦아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조선시대의 생명이라는 것이 결코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니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이 거칠고 험난한 세월을 뚫고 80살, 90살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저 그 사람 개인의 운이 좋았거나 유전자가 우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숱한 기근 속에서도 누군가가 자신의 밥그릇을 양보했다는 뜻이며 무서운 역병이 돌 때 누군가가 밤을 새워가며 지극정성으로 피를 나눈 돌봄을 제공했다는 뜻입니다. 100세 노인의 주름진 얼굴 이면에는 그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땀과 눈물, 심지어 수명까지 기꺼이 깎아 바친 수많은 가족과 이웃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겹겹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국가의 의료제도는 턱없이 무력했고 권력을 쥔 자들은 부패했으며 자연은 자비 없이 잔혹했습니다. 이 숨막히는 진공 상태를 채운 것은 오직 동류를 향한 인간의 지독한 연민과 책임감이었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어 얼어붙은 몸을 녹였고 서로의 숨결을 나누어 끊어지는 명줄을 부여잡았습니다. 질병과 굶주림이라는 거대한 악마에 맞서 사람들은 각자의 얇고 위태로운 생명줄을 하나로 꽁꽁 엮어 도저히 끊어지지 않는 거대한 생존의 밧줄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갓난아기를 노리는 마마의 위협, 도성 우물물의 치명적인 도끼, 하늘이 내린 소빙하기에 끔찍한 기아, 방구들 아래 숨어있던 독가스와 국가의 잔인한 채찍질까지 이 모든 지옥의 관문들을 공동체의 희생과 연대라는 위대한 밧줄을 붙잡고 천신만고 끝에 모두 통과한 자들만이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60년이라는 세월을 견뎌낸 인간에게 바쳐지는 가장 성대하고도 눈물겨운 의식, 수만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위대한 생존자들에게 씌워지는 찬란한 월계관이 마침내 눈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방에 도사리고 있던 죽음의 함정들을 모두 피하고 거대한 자연의 분노와 역병의 끔찍한 공포마저 뚫고 살아남은 자들, 그 기적 같은 생존자들을 위해 조선사회가 준비한 가장 영광스럽고 눈물겨운 축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생의 기념비, 6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환갑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환갑은 어떤 의미입니까? 평균 수명이 80을 훌쩍 넘고 아흔을 바라보는 100세 시대인 지금, 환갑은 그저 인생의 새로운 반환점을 도는 가벼운 통과, 의례 정도로 여겨집니다. 동네 잔치를 크게 여는 일도 드물고 60살을 노인이라고 부르면 오히려 신뢰가 되는 젊은 시대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일상에서 철저히 격리되어 하얀 병원의 무균 중환자실이나 조용한 장례식장 안으로 깊숙이 숨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쉰다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권리처럼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환갑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생일 파티와는 그 차원과 무게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이를 60번 먹었다는 시간의 물리적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환갑 잔치상에 앉은 노인의 깊게 패인 주름진 얼굴은 그 자체로 한편의 거대하고 숭고한 영웅 서사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름도 얻지 못하고 첫 돌조차 넘기지 못한 채 무수히 죽어간 어린 형제들 사이에서 끝내 살아남았다는 뜻입니다. 온몸을 짓문 개는 마마신의 끔찍한 공격을 이겨냈다는 뜻이며 썩은 물을 마시고도 장티푸스와 이질의 고열을 견뎌냈다는 생명력의 증명입니다. 수십만 명을 아사하게 만든 소빙아기의 끔찍한 기근 속에서 흙과 나무 껍질을 씹어가며 줄임배를 부여잡고 끝끝내 목숨을 부지했다는 처절한 생존의 선언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몫을 덜어내어 자식의 입에 넣어주고 기꺼이 굶어 죽어간 늙은 부모의 숭고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기념비이기도 했습니다. 참혹한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무자비한 칼날을 피했고 매서운 겨울밤 독가스가 스며드는 방구들의 위험마저 무사히 넘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조선 사람들에게 환갑은 결코 늙고 쇠약해졌음을 알리는 슬픈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끔찍한 지옥의 생태계를 이겨낸 인간 승리의 위대한 대관식이었습니다. 가족과 이웃들은 살아남은 자의 끈질긴 생명력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 그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꺼이 피와 땀을 나누었던 공동체 전체의 헌신을 스스로 축하하며 기쁨의 춤을 추었습니다. 잔치상에 높이 쌓아 올린 귀한 음식들은 단순히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죽음의 사자들과 맞서 싸워 마침내 승리한 위대한 전사에게 바치는 숭고한 제물이자 눈물겨운 전리품이었습니다. 환갑잔치에서 울려 퍼지는 요란한 풍악 소리는 그저 흥겨운 노름이 아니라 안타깝게 먼저 세상을 떠난 무수한 가족과 이웃들의 목까지 대신하여 굳세게 살아내겠다는 거룩한 다짐의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왕조실록의 건조한 기록들을 쫓아 조선시대의 수명과 죽음에 얽힌 참혹하고도 역설적인 이야기들을 하나씩 들추어 보았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담장 안에서부터 흙먼지 날리는 비좁은 초가집에 이르기까지 생명이라는 것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너무나도 연약하고 덧없는 존재였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쥔 위대한 국왕조차 미세한 세균 한 마리 앞에 무력하게 쓰러졌고 이름 없는 평범한 백성들은 기후의 횡포와 무지 속에서 소리 없이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짙고 암울한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인간은 결코 생존을 향한 끈을 쉽게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며 가혹하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억척스럽게 그리고 필사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이제 기나긴 역사 속 죽음의 순례를 마치고 다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조용히 돌아볼 시간입니다. 바야흐로 항생제와 눈부신 과학기술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조선의 역대 어느 위대한 국왕조차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늙고 병들어도 쉽게 죽지 않는 길고 긴 수명을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세균 걱정 없는 맑은 물이 언제든 쏟아지고 매서운 겨울에는 독가스 걱정 없이 따뜻한 방에서 안심하고 잠을 청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전 세계의 온갖 음식을 집 앞으로 배달받으며 넘치는 영양을 걱정해야 하는 참으로 기적 같은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풍요롭고 완벽하게 안전한 환경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영혼은
어쩌면 생명의 진짜 절박함과 그 눈부신 가치를 서서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선조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그토록 갈망했던 내일이라는 하루, 단 한 번의 숨을 더 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치열한 삶의 의지를 과연 온전히 기억하고 있습니까? 과학의 눈부신 축복으로 너무나도 값싸게 연장된 이 길고 긴 생의 시간 속에서 당신은 지금 조선의 백성들이 매 순간 죽음의 사신과 맞서 싸우며 지켜냈던 그 뜨겁고 맹렬한 숨결만큼이나 자신의 하루하루를 온전히 그리고 찬란하게 불태우고 있습니까?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곧 가장 위대한 기적이자 훈장이었던 시대가 우리에게 남긴 이 무겁고도 서늘한 질문을 가슴 깊이 품은 채 조선의 삶과 죽음에 얽힌 이 기나긴 비밀의 서사를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